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근본 윤리, 도덕 시간에 유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합시다. 저는 성균관을 67년도에 처음 가봤을 거예요. 그때 속전제도 봤고, 그때는 학생으로서 지금 이 순간 상상도 못했었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좀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향교를 많이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서원도 많이 방문했고요. 제가 학생으로서 유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균관, 여러분 너무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요. 성균관은 옥스퍼드 대학교보다도 오래된 대학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제일 오래된 학교는 어디예요? 옥스퍼드예요. 그런데 성균관은 옥스퍼드보다도 오래됐습니다. 옥스퍼드가 처음 생길 때는 생물학, 물리학, 정치학 그런 거 가르치지는 않았었어요. 종교만 가르쳤었어요. 가톨릭 그렇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콜롬비아 대학교도 처음 시작할 때는 종교 학교입니다. 또 성균관도 원래 종교잖아요. 유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균관 대학교 600관이라고 있잖아요. 600관은 서울 성균관 600년 됐어요. 근데 개성에 성균관 있어요. 같은 거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또 제가 개성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 성균관을 봤습니다. 개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합치면은 7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좀 더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은 온 세계 중에 제일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성균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전제를 67년도에 한 번 가봤고 그 이후로 대학 교수 됐고 94년부터 2020년까지 26년 동안 제가 미국 학자들 모시고 미국 교재를 고치려고 미국 교재를 좀 정확하게 한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는 세미나 한 35번 정도 했었습니다. 26년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모시고 해인사도 가고 불국사도 가고 양동마을도 가고 옥산서원도 꼭 가요. 또 성균관도 가봐요. 성균관은 그 중요성을 제가 여러 학자들에게 설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는 일을 제가 아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유교를 이해하기 위해 제가 2개의 유교가 있다고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제가 책 하나 썼습니다. 최근에. 이 책은 우물파괴 개구리 포는 한국사. 그 안쪽에 본다면은 세 부분이 있어요. 중간 부분은 유교 관계입니다. 앞부분은 역사 관계, 뒷부분은 문학 관계, 중간에는 유교 관계합니다. 또한 저는 유튜브 채널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 계십니까? 계세요? 이거 모르세요? 아이고. 보통 제가 강의할 때
이만한 사람이면은 뭐 10사람, 20사람 정도는 이거 알고 구독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시네. 좀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거 우물파개 개구리, 우물 안 개구리 아니고 우물팍 개구리, 한국 관계 여러 가지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 250개 정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 267개 있네. 그 가운데는 유교 관계 가끔 합니다. 근데 난 놀라운 게 유교 관계 영상을 준비하면 안 좋은 비평이 들어와요. 난 슬프게 난 몰랐고 한국 사회에 유교를 싫어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면은 유교를 오해하는 거요. 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좀 제가 오늘 합시다 할 거요. 제 유튜브 채널에는 영상이 한 반 정도는 한국말로, 반 정도는 미국말로 합니다. 모두 댓글 양쪽 언어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도 공부도 겸되고 여러 가지 한국 역사, 한국 문학, 한국 종교 관계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IKCC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논산에 새로 생긴 거요. 이것은 충청남도 하시는 건데 거기서는 작년 10월에 국제 세미나 있었어요. 나를 오라고 했고 그때 나에게는 홍보대사 만들었습니다. 홍보대사입니다. 여러분 원하시면은 교수이라고 불러도 되고 박사이라고 불러도 되고 대사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대사 됐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상당히 유교에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마크 피터슨인데 한국 이름은 배가입니다. 배도선이라고 합니다. 길도자 착할 선자. 또한 호를 택했습니다. 호는 서유, 서쪽의 선비. 또 제 자 있어요. 자는 유타, 유교를 남에게 알려주는 거. 또한 제 고향은 유타주입니다. 제 자하고 제 고향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타.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로 한 것은 이것은 새로 제가 여기 붙였어요. 여기 여러분의 인쇄는 안 나오는데 제가 자기를 조금 소개하고 제가 완전히 여러분의 편에 있다고 유교의 편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자 하는데 근데 제 설명한 가운데 혹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과 같은 일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지 마세요. 유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 유교는 거부할까요? 거부하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없는 거 안 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에 나옵니다. 유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유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건가요? 아니면 고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봅시다. 지금 준비 시험을 하나 합시다. 준비 시험.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시는가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이 북의 사회. 북의 사회라는 거 있잖아요. 북의 사회.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모계라고 하시는 것은 100점 틀립니다. 북에 있기 전에 양계 있었습니다. 북에 목에 같이 있었는 거예요. 오늘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질문. 한 사람 앞에 코조 할아버지 몇 사람 있습니까? 여기 8이라고 하고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틀립니다. 8명은 맞습니다. 이따가 이것도 증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해야 알아야 유교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설명할게요. 유교는 우리 세계의 위대한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새는 종교 아니라 철학, 종교 아니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철학하든지 종교하든지 종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은 할아버지 종자입니다. 교는 가르침입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유교는 다른 종교보다도 할아버지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우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부처님도 우리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우리 조상의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그런데 종교이라고 합시다. 이거 나쁜 일이 아니라고 좋은 가르침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어디서나 공부한다면은 세계 종교 공부한다면은 기독교도 나오고 이슬람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유교도 나옵니다. 아주 위대한 종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새 한국서는 종교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훌륭한 선생님들, 우리 지구의 선생님들,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부처님도 선생님이고 공자도 선생님이에요. 위대한 선생 중에 유교가 들어갑니다. 모하메드도 있고 노자도 있고 또 몇 사람도 있지만 공자는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좀 생각해요. 그분은 효, 충, 인, 인위예지, 신 이런 것 좀 가르쳐요. 삼강오륜, 또한 사소삼경, 사소오경 이런 거 모두 우리 유교의 중심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아주 훌륭한 아주 막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철학가 아닙니다. 사실은 철학 공부할 때 제 머리가 아파요. 저는 역사가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좀 공부하면서 유교는 그 역사에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다른 종교는 파가 많아요. 기독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르몬교, 안식교, 여화증인 또 있습니다. 불교도 파가 있습니다. 조계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신각종도 있고 텔리교, 소카가까이 아주 여러 가지 있어요.
이슬람도 큰 교파는 시아하고 수니하고 그 가운데도 파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게 유교는 파가 없어요. 파는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실학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파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유교는 유교 하나이다 좀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시간상으로 유교는 틀이 있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17세기 말 때까지 삼국시대 신라서부터 솔총 제치원서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하나입니다. 17세기 이후로 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이 두 개의 유교를 자세히 좀 따져봅시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 좀 봅시다. 주로 삼국시대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제가 고전 유교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 전통 유교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전 유교는 한국 스타일 유교입니다. 그 이후로 유교는 중국식 유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가 책 하나 썼습니다. 책 둘 썼습니다. 원래 제 박사학위 논문은 여기도 썼고, 또 한국말로 유교 사회의 창출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새로 나왔습니다. 지금 표지가 한자 없이 한글로, 근데 그것은 이북으로 전자북으로 지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제가 유교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17세기 말서부터는 유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은 증거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한국 사회에서 조선시대부터 유교됐다 하는 사고방식이 많은데 이거 틀립니다. 조선 초기서부터는 정치상으로 유교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유교는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때는 아직까지 평등유교 했었는데 17세기 말서부터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는 7개 있습니다. 이 7개마다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 양자, 제도, 분재기, 상속법, 제사, 남아선호, 또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결혼 습관, 또한 집성촌, 이 7개 본다면은 17세기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족보서부터 왼쪽에는 안동권시 성화보입니다. 안동권시 성화보 1476년짜리입니다. 이 족보가 한국의 제일 첫 번째 발행한 족보입니다. 조선 초기, 세종 때. 이것은 첫 번째 발행한 족보인데 그 앞서서는 개인 가게도 있었죠. 신라 때까지 기록은 있긴 있는데 근데 첫 번째 발행한 족보가 이겁니다. 재미있는 게 이 족보에는 딸의 후손은 아들의 후손과 똑같이 후하게 썼습니다. 안동권시보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안동권시보다도 그 다른 성씨가 그 족보에도 많아요. 딸의 후손이니까. 그 안동권시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또한 재미있는 게 그 순서가 여기 자녀분의 순서를 뇨, 자, 뇨 난 순서로 해요. 자녀분들 남선, 여후 아닙니다. 난 순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초기 족보가 아주 평등하게 아주 공평하게 좀 했었습니다. 오른쪽에 우리 요새 일반 족보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기록인데 여기 성도 쓸 필요는 없고 여기 성도 씁니다. 딸의 남편이 많으니까 여기서 성을 안 쓰고 다 김씨니까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아시는 족보 이런 양식이죠. 네. 근데 족보라고 한다면은 또한 양식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고조도이라는 겁니다. 아까 8명 고조 할아버지 있다는 거 아시면서 조선 초기는 팔고조도이라는 족보도 있었습니다. 이 팔고조도이라는 소리가 본인은 여기 하고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여기에요.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2명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2 있죠. 그런데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하지 마세요. 나는 딸 2예요. 나는 친할아버지 될 자격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안 됩니다. 나는 할아버지입니다. 요새 한국 사회에서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보다도 수원 할아버지, 목포 할아버지, 강릉 할아버지, 진주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주 흔한데 이렇게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외할아버지, 저 밖에 할아버지 이거 기분이 나쁜 일이야. 안 그래요? 외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손자가 있습니까? 난 손자가 4명인데 외손이에요? 난 외손이라고 안 해요. 손자는 손자니까요. 조선 초기는 이렇게 평등하게 했었으니까 이 외적 이렇게 따지는 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2명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 몇 명 있습니까? 중조 할아버지는 4명이에요. 중조 할아버지 4명, 고조 할아버지는 8명. 그래서 팔고조도. 조선 초기는 이런 족보가 많았어요. 아주 흔했어요. 왜냐하면 양쪽 가족을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족보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양자 관계 얘기합시다. 양자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규정하게 잭볼레 생활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공부한 것 가운데 이거 개후 등록이라는 거, 개후 등록이라는 책 18권입니다. 그 책은 예조, 6조 중에 예조 있잖아요. 예조가 기록한 거요. 누가 아들 없으면 예조한테 신청해서 아들을 자기 사촌이나 육촌이나 아들 하나 입양한 거요. 그 입양한 일이 허락도 나오고 허락서 나와요. 또 허락서 나왔다는 것에 등록, 이 책에서 등록했었어요. 이것을 제가 공부해 왔는데 조선 초기는 거의 없었어요.
초선 흑이 들어오면은 많아졌어요. 양자가. 왜?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왜? 흑의 사회가 들어오니까요. 네. 이것은 양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조선 초기는 양자가 없어요. 아까 안동권시 족보, 초대 족보 있었잖아요. 3,000명이 나와요. 그 기록에. 3,000명 가운데 양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80년 후에 문화유시보 나왔습니다. 문화유시보 남녀 기록을 다 한 거요. 거기는 한 4만 명 나와요. 그 4만 명 가운데 120명 양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양자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약도에 사마방목에 기록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양자율이 쭉 올라갔습니다. 조선 초기는 없고 조선 후기는 거의 15%예요. 양자가. 또 여러분 족보를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족보 안에서 입양한 일이 있을 거예요. 또 여기 여러분 가운데 입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들 없으니까 제사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가 아닙니다. 분재기, 상속법. 상속법은 조선 초기는 남녀 똑같았습니다. 아들, 딸 똑같은 상속권 있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양식 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곡선생의 분재기입니다. 제3번 바로 율곡선생입니다. 율곡선생이 재산을 자기 형제분 7명 형제분을 같이 나눠줬습니다. 어떤 재산이냐면은 그의 아버지 이원수의 재산과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재산 모아서 나눠주는 거요. 자손들에게. 신사임당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자녀분들 7이에요. 아주 어머니 아주 훌륭하잖아요. 7명 자손이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남 아주 청교적으로 신사임당 아들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세 번째는 율곡선생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들의 받으신 땅과 노비, 그때 재산은 땅하고 노비입니다. 땅과 노비는 다른 형제분과 똑같습니다. 아들, 딸 막론하고. 제가 이런 분재기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 이렇게 됩니다. 재미있는 게 아들 없으면 어떻게? 조선 초기는 아들 없어도 딸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서는 신사임당의 문서입니다. 신사임당이 5자매 중에 둘째입니다. 또 그 5자매는 여기 보시다시피 1, 2, 3, 4, 5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제도가 조선 초기는 아주 평등하게 똑같이 남녀 똑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들어오면은 여자가 상속권 잃었어요. 잃었다는 것을 여기 표시로 나옵니다. 여기 100이라는 것은 100점 형제분과 똑같이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0점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 중간에 떨어질 때는 여러 가족의 여러 다른 핑계로 했습니다. 한 가족에는 부한 김씨가 우리 재산은 아들은 3년 하고 딸은 1년만 하니까 상속은 3분의 1만 딸에게 주겠다
한 거요. 그 다음 세대는 안 주기로 했었다. 다른 집안에서는 딸은 3명, 아들은 8명, 8분의 3 주겠다고 한 거요, 딸에게. 그러니까 여러 핑계로 딸에게는 상속을 안 주고 결국은 18세기 들어오면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여자가 집안의 딸 상속권이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이에요. 이것은 제사 관계는 안 했구나. 난 이거 확대 한번 했는데 여기 한 글이 어가 이오타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르게 출가 여자 쭉 제사 물위 윤행 딸은 결혼하면 재산을 안 받고 제사도 참석은 못한다. 조선 초기는 이것은 우리 가족 어가 이오타가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르게 한 것이 다른 가족은 아직까지 윤행한데 우리 지금부터 윤행 안 합니다. 딸은 윤행으로 했다가 지금부터 윤행 안 하기로 합니다. 윤행하다는 소리가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 집에서 하고 딸 집에서 또 아들 집에서 또 한 딸 집에서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으로 이거 이해가 가요. 여러분은 다 큰 집에 가니까 큰 집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미국서는 평등으로 제사는 안 하지만 명절 있을 때 가족끼리 모이잖아요. 어디? 어느 때 이모 집 가요. 어느 때 작은 아버지 집 가요. 어느 때 고모 집 가요. 그러니까 4th of July 하든지 Labor Day 하든지 Thanksgiving 하든지 크리스마스 첫날 하든지 크리스마스 날 하든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 집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윤행 들어가면서 선호, 남아 선호, 족보에는 받고 또 상속권에 받고 또한 입양 아들 없으면 꼭 입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남아 선호. 또한 제사에 남자끼리만 하는 것이 이거 여러 가지로 남아 선호하는 거예요. 또 이 가운데는 큰 집 생긴 거예요. 큰 집이라는 소리가 조선 전서부터 한 거 아니에요. 조선 후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또한 여기서부터는 남 좋은 여비이라는 표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 좀 안 되는 거죠. 남 좋은 여비. 네, 이라고 했죠. 네. 오늘 제가 여기 여자분 여러 명 계신 거 아주 환영합니다. 제가 이 초대 받았을 때 I thought I was going to be talking to a bunch of old men. 노인 남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 알았는데 근데 여자분 계시니까 반갑습니다. 참도 공개적으로 유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집 가는 거, 장가가는 거 이것도 한국에 오해가 많습니다. 아까 이렇게 합시다. 조선 후기는 시집 가는 거 있죠. 그런데 조선 초기는 시집 가는 것도 있고 장가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장가가는 일이 많아요. 저기 열국 선생이 어디서 태어났죠? 강릉 오죽헌 신사임당의 집. 그 집을 신사임당의 진 집입니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여주 이씨 집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집을 진 거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강릉 최씨 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양계 사회한 가운데 이거 모계의 일부입니다. 그 오죽호는 여자끼리에 내리는 거 있었습니다. 또 율곡 선생의 아버지 이원수 씨가 강릉에 장각하셨습니다. 장각하는 일이 많아요. 여기 양동마을 있잖아요. 나는 양동마을에 많이 가봤습니다. 양동마을에 한 2번 봄 학기 동안 15명 학생 데리고 거기 살아봤습니다. 저기 한옥체험, 요새 한옥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옥체험이라는 말 하기 전에 한옥체험 했었어요. 양동마을도 이원적 유명한 학자 이원적 거기로 장가갔습니다. 또한 그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밀양손 씨 해월송 씨 집에 가셨는데 해월송 씨는 문화유 씨한테 장가가셨습니다. 문화유 씨라고 하면은 유성룡이라고 또 저기 하회마을 거기서도 장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모두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여자 집이 더 좋으면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남자 집이 더 좋으면 남자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자유롭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본관 있죠? 본관. 여러분 본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본관에 계신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거의 없잖아요. 셋. 본관에 잘 안 계시는 거예요. 왜? 장가 갔으니까요. 김 씨는 장가는 어디로 갔다가 안동 김 씨는 장가로 어디 갔다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관에 안 계신다는 사실은 이 장가 갔었으니까요. 여러분의 11대 할아버지, 17대 할아버지 장가 가셨습니다. 네.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는 북의 사회 있기 전에 목에 있었다 한 것이 이거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북의 사회 있기 전에 양계 사회가 있었으니까요. 양쪽에 자유롭게 혼인도 그렇고 상속권도 그렇고 모두 자유롭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사회에 있기 전에 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닙니다. 네, 혹시나 전설에는 한국 전설에는 신화에는 목에 있다는 거 있는데, 근데 역사상에 목에는 없습니다. 예, 한국에는 목의 사회는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전에는 양계 호적. 고조선 모르겠어요. 고조선을 그 역사를 나는 자료가 있어야 보는 거요. 근데 고조선은 의심해요. 네, 알았어요. 네, 그거 압니다. 네, 오케이. 7개 가운데 마지막은 집성촌. 집성촌은 여러분 다 양반 계통이니까 여러분 집성촌에 계신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성촌이 언제부터 집성촌 되셨습니까? 주로 17세기입니다.
맞춰보는지 좀 해보세요. 16세기도 있긴 있지만 주로 집성촌이라는 것은 조선 초기는 안 해요. 가끔 가다가 한 집안에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주로 집성촌 17세기, 16세기 이후로 생긴 거예요. 네. 제 생각에는 우리 한국 역사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하는데 나는 조선 중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선 중기는 이런 변화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7개를 본다면은 조선 초기, 조선 후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주 근거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한국에 유교가 2개 있었습니다. 처음서부터 삼국시대부터 17세기 말 때까지는 하나이고 아주 평등적인 유교. 유교가 처음 삼국시대에 좀 신라에 올 때는 주례, 얘기 다 남자는 제사하는 것이라고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신라 사람은 무시했어요. 우리는 남자 중심으로 안 한다. 우리는 남녀 평등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사는 남녀 들어가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글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조선 초기는 분명히 신라서부터는 조선 초기까지는 분명히 한국 스타일 유교, 중국 스타일 유교는 아닙니다. 17세기 들어오면은 한국은 좀 더 정확히, 좀 더 중국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유교는 2개 있는데, 초기 유교는 한국 스타일 유교, 둘째 유교는 중국 스타일 유교. 조선 후기에, 이거 기분이 나쁘지 마세요. 조선 후기에 사대주의 때문에 유교가 바꿨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말 할 때는 미안한 말인데 여러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분명히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 유교가 다르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의 유교를 이해한다면은 현대에 어떻게 해요? 21세기의 유교는 계속 조선 후기의 유교할까? 아니면 원래 조선 코리안 스타일 유교, 신라 스타일, 고려 스타일, 조선 초기 스타일의 유교할까요? 평등한 유교할까요? 아니면 북의 사회의 유교할까요? 여러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유교는 오히려 중국식이다. 조선 천기 이전에는 한국 스타일 유교이라고 좀 생각돼요. 이 7개를 본다면은 이미 몇 개는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 올 때 이광호 교수님 만났어요. 대개학회 만났는데 그분은 이미 북의 사회 지났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북의 사회는 지났습니다. 북의 사회를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원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7 가운데는 해결치 못한 2개 있습니다. 제 보기에는 상속은 해결됐고 남아선호는 해결됐고 지금 여아선호를 좀 하는데요. 또한 입양은 잘 안 해요. 또한 결혼을 시집 장가는 이거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혼인법 하니까
또 집성촌도 상관도 없고 지금 마을 도시화 됐으니까요. 근데 두 개는 족보하고 제사는 아직 해결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족보하고 제사 관계 다시 생각해보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족보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서부터 아래 보는 거, 하나는 아래서부터 위로 보는 거. 이것은 보통 여러분의 족보인데 이것은 북계의 문서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기록이에요. 딸은 줄가 외인, 부인은 시집이 온다. 또한 아들은 선이 계속 하는 건데 딸은 끊어줘요. 네. 근데 옛날 족보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지만 여자의 기록은 그대로 해요. 아주 자세하게 해요. 또한 난 순서로 기록을 다 해요. 남녀 평등하게. 또한 아래서부터 위로 보는 족보가 팔고조도입니다. 팔고조도 한국에도 이런 연구를 하시면은 아주 성공적이에요. 왜? 족보 자료가 많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팔고조도 해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팔고조도 있는 사람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근데 그것은 진짜 족보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우리 DNA 여자서부터 얻고 남자서부터 얻고 할아버지서부터 얻어요. 제가 갖고 있는 DNA가 반 아버지, 반 어머니 제가 얻은 거예요. 4분의 1은 4분의 1은 4분의 1은 할아버지서 얻은 거예요. 또한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8분의 1을 얻었습니다. DNA. 또한 거조 할아버지는 16조분도 16분 받으신 거예요. DNA.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 엄마쪽, 엄마의 엄마쪽 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연구, 이런 족보 연구는 무척 재미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쪽에는 어떤 분 계세요? 아주 대단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도 무슨 벼슬 했던가, 무슨 영위정 했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팔고조도는 어느 분인가? 이분은 영위정이에요. 이분 여기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버지가 영위정했습니다. 이런 식 족보가 소양서 하는 거예요. 소양서 족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한국 친구는 날 보고 소양서도 족보 있습니까? 해요. 족보 있지요. 저도 제 팔고조도 있습니다. 또 저의 팔고조도의 할아버지 거의 다 그의 팔고조도 거의 다 있습니다. 난 상당한 족보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팔고조도 연구 하시면은 무척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것은 족보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탑다운 한 것은 삼각형이에요. 아래서부터 올라간 것은 또 삼각형이에요. 내리는 것이나 올라가는 것이나. 이거 뭐예요? 이것은 서양의 족보의 양식입니다. 이거 바로 팔고조도입니다. 보세요. 여기 본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거조 할아버지 8명. 네. 주로 서양서
족보를 연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또 한국에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네, 족보는 그렇고 족보에 가진 이유는 뭐요? 혼인관계 알아보는 것이고 또한 돌아가신 사람의 묘 있잖아요. 그 묘는 어디인지 왜 우리 거기 찾아가서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족보하고 제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제사는 아주 간단화됐잖아요. 아주 간단화됐죠. 또 요새는 많은 사람은 안 하려고, 제사는 복잡하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간단화해도 돼요. 그 대신에 양쪽에 돌아가신 할머니 쪽에 또 찾아보시면은 또 만족할 거예요. 또 거기 가서 제사하든지 화분을 놓든지, 우리 서양서는 화분을 넣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집에 묘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 Memorial Day라고 5월 마지막 월요일 거기 묘지에 가보면 다 꽃이에요. 사람이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서도 간단화해도 괜찮을 거예요. 또 화분만 갖다 놓고 마음속에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가 주장한 거예요. 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외손봉사이라는 소리도 있었죠. 외손봉사. 또한 여성 총손. 여러분은 총손 있잖아요. 한 집안에는 여성 총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사고방식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도 총손을 해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은 서양에서는 총친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만 총친회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총친회에 있습니다. 그 총친회에 행사하는, 근무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은 총친회 가면은 아가씨가 차 갔다 오는 것 뿐이지 연구원으로 족보를 연구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네, 해외에서도 총친회에 있는 거 한국의 총친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네, 요직원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회의 의무가 어떨까요? 제가 좀 생각해 왔는데 이것은 제 자리가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21세기 살아있는 유교, 어떤 유교입니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회를 위한 일이 뭐 하실까요? 또한 문제 해결하시는 거 있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 보기에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는 가족입니다. 유교는 가족 관계 하잖아요. 유교는 삼강오륜 가족에 강조한 거요. 효, 부모 관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 어떻게 돼요? 요새는 한국의 출생률이 온 세계에 제일 낮아요. 축하합니다. 1등이에요. 1등. 이거 문제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말씀해 주세요. 효이라는 것이 결혼 안 하면은 자식 없으면은 효는 없습니다. 안 그래요? 또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의 한 사회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건데 9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상당히 비평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아 선택 유산 시켰잖아요. 그때는 기술이 됐고 그때는 얼마든지 남자만 아기를 낳고 했는데 나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자연으로 해결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 아셨잖아요. 지금도 이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떤지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도 한 문제예요. 한국의 교육제도. 역시 문제는 많은데 근데 교육 문제하고 가족 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아기를 안 낳아요? 교육이 너무 비싸니까요. 이거 해결하면 되는 거요. 꼭 교육이 비싸야 할 것이 아닙니다. 꼭 과외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국의 최고 훌륭한 학교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박사 있습니다. 근데 나는 과외 한 번도 1분도 수진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한국의 경쟁이 교육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 대신에 한국에 제가 처음 한국 다닐 때 99간 집이라고 발견했습니다. 99간 집? 왜 그래요? 그 의미가 뭡니까? 현대사회에 너무너무 물질적이에요. 이 99간 집이 대단한 집이잖아요. 근데 일본 집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에도 이만한 집 할 수는 있었지만 겸손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조선시대는 겸손하게 물질적인 생활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좋을까요? 나는 이 겸손한 한 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이지 않고 겸손한 집이라고 좀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99 이상 안 가요. 100간 안 돼요. 그 똑같은 반물질적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관계, 가족 발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비 금지법, 99간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는 유교는 사회의 의무가 반물질적인 생활을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또한 둘만 낳고 잘 자라라 하는 정신을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야 돼요. 이것은 일종류의 쇠뇌한 거요. 완전히 쇠뇌한 거요. 여러분 사회에 둘만 낳고 여러분은 즐겁게 대가족을 모르신 거요. 대가족은 아주 즐거워요. 큰 형, 둘째 형, 작은 형과 어디 같이 갔다 한 것은 한국에서는 그런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도록 대가족을 다시 하도록 합시다 한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쇠뇌돼서 기분이 나쁜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수부터 저도 유교이라고 했잖아요. 기분이 나쁘지 마요. 그러니까 유교의 강점이 가족, 교육, 정치, 삼강오륜, 또 위례 이런 것은 여러분의 강점인데 교육에 있어서 인위예지, 충, 효, 삼강오륜 이것은 학교에 근본적으로 윤리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이 근본 윤리, 도덕 시간에 유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합시다.
요새 제 서원을 가보니까 그 서원 옆에 민속촌 있어요. 체험관 있고요. 일고 서원, 임고 서원에 하고 독천 서원에 또한 소수 서원에 그 옆에는 민속촌 생겼습니다. 거기서 학생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거 좋은 일입니다. 또한 한국 유교진흥원, 한국학진흥원 이런 곳에도 안동과 논산에 이것도 유교 관계는 상당히 좋은 거요. 또한 성균관에서는 청년회 관계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최근에 배운 것이 퇴계 선생 서울에서 안동 가는 거 걸어가는 행사가 있다는 거 이것도 훌륭합니다. 이런 활동이 있어야 사람들이 유교는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 관계는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 간판 공자가 훌륭한 말씀 하든지 또 매스컴 텔레비전에서는 공자가 가라사대 하는 소리를 또한 현명한 속담 중효인위예지 이 훌륭한 속담이 많은데 또한 혹시나 텔레비전에서는 좋은 스토리 영화로 나오는 거 아주 유교가 좋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의 일에 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받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있는데 질문 있을까요?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또 질문을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이 문중들 아까 모임 한 것처럼 미국도 그런 모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 남성 여성 차별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남녀 차별 없고. 그러면 어른들하고 젊은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 어른들 자리 그리고 아이들 자리 이런 게 구분이 없나요? 안 해요. 주로 가족끼리 무슨 행사 있을 때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주로 행사 있을 때는 유명한 사람의 생일이나 무슨 중요한 사건의 기념으로 예를 들면은 제 어머니의 아버지가 미국 서쪽 개척자의 아주 막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의 1년의 여름 때 행사가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 아주 수천 명 모여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어른들의 자리 윗자리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앉는 아랫자리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미국 사회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건가요? 나이 별로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오늘 하버드대에서 오신 선생님에게 진정으로 스승의 모습을 좀 느꼈는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드러난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지식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피터 선생님이 오늘 대한민국 영월향교 유림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셨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스승이다라고 표현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피터 선생님은 인류 자본주의의 아주 본산인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나셨어요. 한국의 자본주의와 유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의 유교가 상당히 위기에 있다라고 좀 진단을 하시고 또 미래에는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21세기에 살아있는 유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살아있는 유교가 되기 위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와 유교의 상관관계는 피터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명백히 언급은 안 했지만 제가 북의 사회라고 했잖아요. 북의 사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 현대 사회라고 해도 유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발전치 못하다는 것이 여자에 차별하는 거. 그것은 바로 북의 사회에 한 거요. 제 보기에는 17세기 후반에서는 유교하고 북의 사회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는 북의 사회에 생겼다는 것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교하고 북의 사회하고 혼인했어요. 유교를 살기 위해서 이혼해야 돼요. 북의 사회를 이혼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은 각 곳에 우리 유교 사회는 평등 사회 유교합니다. 한국에는 7년 동안 평등 사회 유교했었습니다. 지난 200년, 300년 동안만 부패됐고 북의 사회하고 손을 잡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북의 사회를 떠나서 평등 사회로 살아가는 것이라 제 생각에는 그것이면은 유교를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다름이 아니라 17세기 이전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는 불교사회였거든요. 한국 정치사회가. 그때는 불교 이념에서 평등했어요. 남녀 간에. 그 영향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까요? 유교사회, 그 당시에 유교사회가 평등하다 보다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했다. 이렇게 보신 관점은 없으신가요? 확실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유교를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유교는 뭐요? 효, 충, 인위의 지, 예의, 어린아이들, 윗사람을 존경하는 거, 이런 거 어린아이에 가르치는 유교, 이것은 아주 순유교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남존 여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벗어났고 아주 순유교로 살아나간다면은 유교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단순화예요. 간단한 거예요. 예. 아니 저 공자가 아주 훌륭한 가르침 많이 했었어요. 이 지구의 위대한 선생은 누구예요? 공자, 예수님, 부처님.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팔고조도 학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팔고조 학회는 여러분 가입할 사람은 팔고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준회원 돼요. 그런데 회원 되면은 팔고조도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회원이 되고 연구하는 중이면은 준회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오케이, 여러분 다 피곤하고 너무 감사합니다.